네,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좀 유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 금리 약간 좀 금융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이 부분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일방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영향을 주는데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전반적인 우선은 흐름 알고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한 다음에 사실 그다음에 문제는 어떤 그 투자자 또는 이 연구자의 본인의 직관 또는 젖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오픈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뭐 제 의견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우선은 우리가 이 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M2라는 걸 많이 해요. M2. 이게 이제 M1, M2, M3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뭘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M1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금하고 보통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두 개의 합 M1은. 그러니까 가자마자 즉시적으로 돈을 찾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것도 딱 현금이 있고 보통연금도 그냥 가가지고 보통연금 빼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M1이고 그게 우리가 또 협의의 통화라고 하고 M2를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M2라는 거는 이 M1에다가 정기 예적금 근데 대부분이 2년 만기가 2년 이내인 거 그러니까 약간 뭐 그래도 뭐 즉시는 아니어도 뭐 한 24시간 이런 데 좀 찾을 수 있는 돈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MMF 있잖아요. 머니 마켓 펀드 같은 것들 뭐 국채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종의 이제 초단기 금융 상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하고 합해서 이제 M2라고 해요. M2. 그런데 우리가 이제 M2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M2는 사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요. M2가 아주 단기간 조금 떨어진 적은 있어도 사실 M2의 패턴은 보면 계속 상승해요. 즉 이게 우리가 사실 M2 자체로만 봐서는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머니갭이라고 하는데 M2를 GDP로 나눈 그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 일종의 지표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즉 그거예요. M2 통화량이 10이었다가 20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같은 기간 동안 그 국가의 GDP, 국내 총생산이 뭐 5였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M2가 10, GDP가 5면은 한 2 정도 되는 지표고, 근데 GDP가 여전히 5인데 M2가 20이 됐다고 하면은 이건 4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 대비 이 통화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또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10에서 20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GDP가 5에서 40으로 증가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국가 규모 대비 M2가 초기에는 5 대비 10이어서 2지만은 GDP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5에서 40으로 8배 단기간에 뭐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경우에 40까지 성장을 했는데 여전히 M2가 20이라고 하면 그때 0.5예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 경제 규모 대비 M2 통화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증가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 표준화 절차를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M2보다는 M2를 이제 GDP를 나눈 거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이 그다음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M2는 계속 줄고 증가를 하지만은 이 M2를 GDP로 나눈 부분들은 안에서 약간 좀 이 변동성이 생겨요. 플럭추에이션이. 특히 근래의 그래프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20년 이후인데 2022년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 M2를 GDP로 나눈 계속 올라가다가 2022년 4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이게 쭉 떨어져요. 이 상황은 뭐냐면은 당시에도 M2는 올라갔거든요. 근데 M2를 GDP로 나누는 기간 동안 이 M2, 지금부터 머니갭이라고 할게요. 머니갭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은 뭐냐면은 사실 경제 규모 대비 유동량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랑 정확하게 겹치냐면은 기준금리가 3.5로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기간하고 겹쳐요.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약간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시 이 머니갭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머니갭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6점대고 역대 최고치예요, 사실. 따라서 경기가 어떻다고 보기 상관없이 지금의 유동성 정도라는 거는 머니갭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거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럼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이 부동산과의 관계인데 이건 뭐 다양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이 머니갭이 많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금융기관이 대출 여력이 상승하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신용공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신용공급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자기 돈으로 100%로 뭐 주택이나 건물을 사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반드시 자기 돈 얼마 있고 신용을 넣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기반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입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머니겟과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는 것은 파저티브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 한국에서 특히 그 효과가 높은 부분은 그거 같아요. 가계에서 사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부동산 자산 자체가. 따라서 이게 그 이런 유동성 공급, M2의 증가, 그리고 이제 머니갭이 올라갔다는 것하고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존재를 해요. 다만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은 지금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서 금융 시장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부동산 수익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부동산 수익률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금융 투자 상품과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물론 부동산적 요소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투자 상품의 수익률하고 얘가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유동성 자체는 이제 금융시장 팩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그 전 단계에 부동산 수익률이랑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가격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흐름이 좀 있는 것이고 이 수익률 부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cap rate, capitalization rate 또는 yield라고 하는데 1년치 월세, 1년치 임대료를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대단히 간단한 거지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기도 합니다. 이유는 분자와 분모가 다 좋은 거예요. 월세가 올라가도 좋은 거고 분모인 가격이 올라가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작동하는 원리는 사실은 일반적인 괴리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일례만 말씀드리면은 고가 주택하고 중저가 주택을 봤을 때 고가 주택의 수익률이 항상 낮아요. 아마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임대료 대비 부동산 가격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 따라서 수익률을 차치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고 그 지표로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머니갭, M2를 GDP로 나눈 부분,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부동산의 수익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시장 가격으로 이렇게 같이 일직선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